이어서 세 번째 세션은 국내 1세대 자바 전문가이자 최근 에이전틱 AI 분야의 선구자로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 분이죠. 크라우드웍스의 양수열 CTO님과 함께합니다. 실제 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에 맞는 AI 구축을 위한 최적의 데이터 설계 전략을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 맞춤형 AI 안녕하십니까. 크라우드웍스의 양수열 CTO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AI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그 기업들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또 어떤 이슈들이 주로 이제 구축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도입 현황 과제, 그다음에 기업 데이터 현실하고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AI 레디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정제 구조와 라벨링, 그다음에 이제 실행 로드맵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익스큐티브 서머리를 좀 드리면은, 우선 문제를 좀 잘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그래도 좀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이게 단순하게 데이터만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갖다가 AI 레디 데이터 형태로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가공을 해서 이제 AI에 적용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거에 관한 얘기들로 이번 강연들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1, 2년 전만 해도 AI나 이런 것들 얘기 나올 때 이제 AI 관련 모델을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나오고 굉장히 고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기업 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점점 더 핵심 가치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AI 도입 관련된 것들이 이제 POC나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조금 일찍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이제 첫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87% 기업들이 AI를 굉장히 우선 전략 순위에 놓고서는 지금 다들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운영 환경이나 이런 데에 이제 AI를 적용을 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전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 가서도 이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면서 AI 도입할 때 한 3개 축 정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모델, 그리고 프로세스,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GPT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모델 관련된 관심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작은 모델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를 하고 가공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 GPT라든지 그런 LLM 모델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된 그런 모델들을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API를 통해 가지고 그런 모델을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측이 또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들이 기존에 AI가 적용되기 이전부터 사내 IT 시스템들 구축하면서 이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이 절차라든지 프로세스 관련된 부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AI 도입할 때 가장 최고 병목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데이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나 이런 데서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도입 검토라든지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업 내에 있는 상당수의 데이터라든지 시스템들이 사일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쓰는 시스템,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쓰는 시스템,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 아니면은 비정형 시스템, KMS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개의 이제 사일로들이 있는 형태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정형 데이터가 표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산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아직 이런 부분들이 AI가 읽거나 그랬을 때 어떤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공되지 않는 상태로 상당히 많은 수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병목 구간에 대한 해결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유한 데이터 자산을 어떻게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냐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요즘 그 이런 AI 쪽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AI 쪽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에 검색 엔진을 처음 도입했을 때랑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얘기들은 왜 검색 때도 이제 가비진, 가비자웃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모델들에다가 어떤 그 입력 데이터를 갖다가 주냐에 따라서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런 품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 것들이 이전 검색 쪽에서 했던 이슈들하고 비슷하다고 유사한 그런 케이스로 보여진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좋은 데이터가 얼마나 준비됐냐가 모델의 성능을 이제 좌우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 보통 저희가 이제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도입 검토 미팅에 가게 됐을 때 거의 대다수 보이는 부분들이 데이터 사일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조직 부서라든지 뭐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사일로처럼 이렇게 그 파편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마케팅에서 쓰는 데이터, 영업에서 쓰는 데이터. 우선 DW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한 회사들도 있지만 DW에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는 데이터들만 지금 쓰고 있지 다른 부서가 쓰는 데이터를 다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인사이트를 창출한다 이런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본 회사들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뤄내서 데이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데이터를 잘 쓰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관계형 DB라든지 뭐 로그 파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장 포맷이나 아니면은 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다 각자 따로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매출 정보를 통합하려고 그럴 때 이 매출이라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기준이라든지 단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금융 쪽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그 금액 단위나 이런 것들이 하나는 100만 단위인 경우도 있고 하나는 그 매출액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억 단위를 주로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보통의 그런 단위나 이런 것들은 이제 1000만 원, 그 100만 원 단위 또 쓰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럼 이제 그 표라든지 이런 데 있는 데이터들은 그걸 또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어떤 값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표준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품질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편차가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정형 데이터 관련돼서는 굉장히 그 품질이나 이런 것들 관리를 굉장히 잘했던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그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스키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놓은 부분들이나 그래서 주석이라든지 이런 그런 메타데이터성의 그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고 있는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그 메타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수십 년 동안 뭐 각각 시스템들 뭐 ERP라든지 CRM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KMS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그 개발이 되면서 회사 내에 정착이 돼 있어서 그
그 DBMS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가지고 있긴 한데요. 요것들하고 지금 이제 반대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또 비정형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들하고 통합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기본적으로 학습하거나 이제 참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벡터DB에 인베딩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전부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벡터DB에 이제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그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기업 내 데이터의 상당수 한 80% 이상이 그 비정형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흔히 쓰는 이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게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쓰고 있는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센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스키마나 이런 것들이 우선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키마도 굉장히 제각각이고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맥락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라서 요걸 전처리 하거나 라벨링 하는 부분들도 이게 인더스트리 특성 있는 부분들이 또 이제 여기에 라벨링 할 때 이제 참조가 돼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업 내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 있긴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들이 머신 리더블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읽을 문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로 컨버전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레그나 이런 거 통해서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풍부한 메타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안 돼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키마나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운 이제 제이슨이라든지 이런 포맷으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처음 들어가서 고객 내에 있는 그런 데이터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상태 진단을 할 때 보통 그런 인벤토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뒤져서 자산을 좀 식별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소의 위치라든지 메타데이터가 목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품질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일관성 있게 이제 잘 돼 있는지 결측치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치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산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금융권하고 이제 프로젝트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인데 그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기밀 사항이라든지 규제 준수 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그 분류를 이제 깐깐하게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접근 권한에 대한 거,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벡터DB나 이런 것들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분리를 한다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습할 때 어떤 것들 기반으로 답변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거버넌스를 좀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목표 모델 대비해서 데이터가 이제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외부에서 수집을 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라벨링 돼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또 그 갭을 갖다 메우는 그런 작업들을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검색 때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얘기 많이 나오는 얘기들인데 인터넷에 이제 가비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우선 검색 이전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검색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 검색에서 정말 핏이 맞고 옳은 답변은 이제 굉장히 일부분인데 그러면 그거 일부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필요 없는 가비지 데이터 중에서 그걸 뽑아야 되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모델이나 AI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내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데이터들이 정제가 안 된 상태로 이제 굉장히 들어가게 되면은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 동일한 고객이나 그다음에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키로 저장이 돼 있다든지 같은 사람인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디에 쓰고 있는 식별자랑 원래 식별자는 이제 유니크해야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그 아이디로 이제 추출을 해오거나 그렇게 가능할 텐데 그런 게 이제 달라진다든지 그다음에 뭐 판단을 해야 될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이 빠져 있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형식이나 이제 포맷이 일치하지 않아서
각각의 데이터에서 추출한 것들이 다르게 인식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근접한 예로는 그 라벨을 갖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붙이는 그런 작업자들 간에도 이런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라벨이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라벨러들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이제 라벨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하는 라벨러들이 이제 그 해당 도메인에서 이제 일을 하거나 그랬던 사람들로 추려서 그런 라벨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데이터 품질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자, 그렇게 많은 리소스 통해 가지고 이제 AI 레디 데이터라는 거 하는데, AI 레디 데이터가 도대체 뭐냐? 그 보통 기업에서 쌓여 있는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로 데이터라고 하는데, 뭐 HWP 파일, 뭐 파워포인트, 물론 업로드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AI나 이런 데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의 저희 이제 고객들이나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그것들을 우선 내부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이나 이런 것들을 AI를 활용하는 형태로 레그를 많이 쓴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레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시든 이제 변경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3개 정도를 뽑는데, 릴라이빌리티라든지 어베일러빌리티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준수하는 그런 형태로 가공이 된, 정제가 돼서 이렇게 라벨링이 완료가 된 데이터 자산들. 그래서 AI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를 갖다가 AI 레디 데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제가 이제 한 레벨 4 정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조직에서 이제 데이터 활용 역량, 이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때서부터도 그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긴 한데, 우선 일회성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시적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있다는 전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것들에서 레벨 2가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도 수립하고 부서 단위에서 품질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자동화된 QA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되는 이제 레벨 4까지 가는데, 제일 병목이 되는 부분들이 L4가 되겠습니다. L3 이제 표준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필수적인 데이터들은 우선 애큐러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완전성이라든지 이런 그 결측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될 필요가 있고요. 뭐 일관성이나 적시성, 유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거 언급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가 좀 필요한데요. 이런 그 데이터를 그 체크를 할 때 우선 이 데이터가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변환 과정이라든지 사용자가 명확한지에 대한 것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지표 만드시게 되면 그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람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접근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 수집부터 활용에까지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가 안 되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갖다 관리하는 비용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가 또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제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모델을 활용하거나 이랬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것들, 결과라는 게 결국은 답변이 될 텐데, 이 답변에 대해서 최고의 성능들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모델에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내에 있는 데이터만큼은 이제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선 저희가 LLM이나 이런 거에서 그 답변을 그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집하고 중복 제거, 그다음에 이제 결측에 관련된 부분들 채워주고 표준화된 그런 가이드에 통해서 이제 일관된 스키마가 좀 적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치라든지 이런 통계적 범위 아웃라이어들을 좀 찾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표나 이렇게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판다스라든지 뭐 폴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실 텐데요.
대용량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제 스팍이라든지 이런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들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품질 검증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테스트 셋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AI 쪽에서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세이프티 이밸류에이션하고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하기 위한 데이터 질의 세트를 갖다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것들은 그 우선 이제 노이즈 제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요즘 그 사람만 써서 하는 경우들보다는 AI가 이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서 이거를 갖다가 같이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가장 이제 운영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요즘은 이제 그 이제 또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구조화하고 이런 메타데이터를 갖다 부여해서 이제 가독성을 확보하는 그런 어프로치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구조화 프로세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스키마 설계나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굉장히 그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 그 뭐 판다스라든지 스팍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나 이런 것들 좀 노코딩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워크플로우 엔진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러한 설계나 이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하는 부분들을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터 라벨링이나 이건 저희 회사 이제 좀 주특기이기도 한데요. 라벨링 성능이 결국은 이제 모델 성능의 80%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서 이런 부분들 필요한데 라벨링 때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 금융이면 금융 아니면은 제조면 제조 등의 이런 도메인 특화 지식들이 이제 라벨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결정적인 성능의 차이를 발생한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라벨링 관련돼서 이제 세미오토 라벨링 관련된 것 부분들이 요즘 LLM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좀 중요한 부분들이 휴머니더 루프를 갖다 구성을 해서 AI하고 인간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품질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계속 향상되는 형태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축 로드맵으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런 그 전략 설계라든지 어떤 문제를 풀겠다는 것들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수집 정제하고 가공하고 이게 검증하는 이런 반복적인 그 과정을 좀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체계를 잘 갖추는 회사들이 지금 그 도입 때 이제 굉장히 성능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선 비즈니스 목표가 분명한 회사들이 성과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품질 관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확립하신 회사들이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휴머 인 더 루프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는 루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 나눠주신 손병희, 양수열 연사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두 분의 강연을 통해서 산업별 AX 사례부터 데이터 설계 전략까지 넓은 부분에서 살펴봤는데요. 아마 우리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가장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실무적인 궁금증이나 구체적인 조언들을 지금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선정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온디바이스나 엣지 환경에서는 네트워크가 없이도 AI가 작동하면서 보안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피지컬 AI 환경에서는 각 디바이스가 데이터 센터와 통신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좀 보안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엣지에서 클라우드의 보안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온디바이스 내에서의 보안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온디바이스에서는 저희가 AI 모델이 탑재가 되면 모델에 각각 가드레일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또는 바이어스 되지 않도록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로봇과 연결되게 되면 액션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에 갈 때는 뭐 긴급 정지라든지 충돌 방지, 세이프티 액트라고 해서 뭐 그런 룰들이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로 적용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네트워크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리소스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로 보낼 때는 꼭 필요한 보안 그 데이터만 보낼 때 뭐 하이제킹 되지 않다거나 뭐 얘가 다른 데이터로 변조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해서 하게 되는 거라 이게 보안 영역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내에서 해결하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로 갈 때 해결하는 거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좀 그 액세스 컨트롤 부분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게 설명이 들어가지고 아니요. 지금 아마 강연 네,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네. 같은데요. 이 질문에서 올려주신 내용이 이제 온디바이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디바이스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협한 사고를 하지 않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질문해주신 요지가 아마 피지컬 AI에서는 각 디바이스끼리 데이터 센터와 통신을 하는데 이때 아마 네트워크 측면에서 어떻게 물리 보안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을 할까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쪽에서 잘 보완한다라고 저희는 가정하고 온디바이스에서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영역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안 문제 또 영역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 또 로봇에 관한 또 질문인데요. 로봇의 RMS, 로봇 관리 시스템과 보일러 시스템 이렇게 AI 에이전트끼리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질문을 주셨어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ERP, 그러니까 그 전산 관리 시스템 상에서 앱과 데이터 플랫폼 인터그레이션, 그러니까 호환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관제 시스템에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노보 관제를 어느 부분에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키텍처를 잘 짜게 되면 그 에이전트 안에서, 그러니까 RMS 상에서 에이전트끼리 통신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지금 에이전트끼리 통신하면서 노봇을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노봇이 내부에 있거나 외부로 나갈 때도 자연스럽게 심리스하게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전체,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넘어오기 전에 그 클래시컬한 아키텍처에서 이미 다 구현이 된 상태에서 넘어오는 거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존의 관제 시스템 그 뭐 예를 들자면은 공장 자동화 쪽에 관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관제 영역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더 열려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를 노봇 관제에서만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 센터에서 관제를 할 것인지 데이터는 네트워크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제의 형태로 좀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주셨고요. 또 이어서 양수월 CTO님께도 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이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제대로 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사실 쌓여 있는 데이터 자체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정형이잖아요. 어떤 건 이미지, 어떤 건 이메일, 어떤 건 PDF, 어떤 건 파일. 근데 이것과의 상관관계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세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검토와 대응, 그러니까 이제 가비지 데이터를 삭제하고 또 생성하고 다시 표준화하는 이 과정, 이것을 기업에서 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또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가 너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쌓였을 때 이것을 시작해야 할까 질문 주셨습니다. 뭐 그 우문현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 데이터가 쌓인 게 적은 그런 그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들은 아예 저장 자체를 머신 리더블한 형태의 그런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우선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겪었던 데이터 컨버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우선 기본적으로 해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쌓여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발표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그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루프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산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표준화해야 되고 정제를 해야 되고 정제한 것들에 대한 품질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체계를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문현답 주셨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네,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엑셀에 저희가 로우 데이터를 쌓을 때부터 데이터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돌릴 수 있게 적재를 해두면 나중에 취합이나 이런 통계가 수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현재 기업 상황처럼 정제를 안 한 상태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제할 생각조차 없는 상태로 쌓아버리면 오히려 그걸 정제하는데 아까 또 CTO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제하는 데의 시간이 60~80%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 참 공감하고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정형 데이터 관련 질문입니다. 대부분 기업이 비정형 데이터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시간과 비용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중견 기업 규모에서요. 사내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올레드 상태로 전환하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소요 기간과 리소스를 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이게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제들한 리소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요. 저희가 보통 비정형 데이터를 갖다가 사람이 수작업으로 다 컨버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AI 솔루션들을 또 활용해서 그런 비정형 데이터 파서들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회사가 이제 다른 그런 기업들에서 문서 컨버전할 때 한 150만 건 뭐 이런 데이터를 거의 50대 넘는 시스템으로 거의 2달을 돌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없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그 회사에 이제 사내 인프라밖에는 쓸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거든요.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밖으로 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내 거버넌스 때문에 시스템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AI를 붙이고 싶어서 붙여서 정제하고 싶은데 정제를 못하는. 정제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시스템도 들어와야 되고 추가 증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했는데 그거 뭐 결제하고 도입하고 그러면 6개월 걸린다. 일단 보안에서부터 막힐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보안도 또 이제 뚫어야죠. 그러면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을 부처가 또 다르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푸는 과정들이 프로젝트 기간에 상당수를 또 차지하기 때문에 우선 그게 그냥 데이터만 딸랑 파싱하는 그런 기간만 산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그 사내 환경들에 따라 가지고서는 보안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들이 이건 기업들마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기간도 고려를 해서 구축 기간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이번에도 우문현답.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네, 저희 손병희 소장님께도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가 마음 AI가요, RPM의 국방 MOU니까 MOU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경과가 궁금하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로봇 업체들과의 또 태국과 같은 기업과도 또 협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공시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궁금하셔서 오늘 오피셜한 건 아니고 가볍게 가볍게 좀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태국의 POC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기업은 하타리 그룹이라고 소형 가전 제품, 그러니까 태국에서는 한 10위권에 세계 10위권에 있는 기업인데요. 그 태국이 캄보디아랑 전쟁 중이기도 하고 이제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캄보디아하고도 전쟁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총리 선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하타리 그룹의 창업자가 3월 5일 날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서 약간 저희 그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견고하게 저희가 커플링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노봇 기업도 많이 노봇콜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니트리 유 회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중국 기업, 네, 중국 기업은 하드웨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하드웨어에 저희가 이제 저희 브레인을 얹어서 같이 협업하는 구도로 가고 있고 에지봇도 마찬가지. 에지봇도 하드웨어를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에 저희 AI 기술을 탑재해서 같이 협업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중국 기업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태국은 의외로 중국하고 굉장히 잘 협업이 되고 오히려 중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중국 하드웨어에 저희 기술을 탑재해서 수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K 국방에는 중국 기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국산화해서 K 노봇, 진도봇 말씀드렸듯이 진도봇 만들고 3월에 이번 달에 나오게 되죠. 3월에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국방이든 어디든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또 개소식도 있고 또 좋은 소식이 많은데요. 더불어서 더 큰 좋은 소식을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배터리 관련 질문인데요. 두 가지 한꺼번에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로봇이 오프라인에서 작동을 하려면 저도 궁금했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저장 공간을 배터리 안에 내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 배터리의 수명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만큼 짧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수명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행인 것이 중국이 그것 때문에 치고 못 나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거를 전장에 풀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뭐 우리가 대치 상황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치 상황일 때는 그냥 쳐다만 보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분에 얘네들 그 배터리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30분에 한 예, 번씩. 예. 그러면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좀 대체를 하려면 네, 네. 최소한 한 번 충전되면 10시간 이상 근데 유지되어야 된다고 그거는 하는데, 네. 유선으로 충전되지 않은 무선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길면 1시간 그리고 노봇계 같은 경우에는 기체도 작고 그 운동하는 그 활동량이 좀 작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보다는 배터리 수명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태스크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기술 그리고 손가락 기술 이게 해결이 돼야만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또 충전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충전하듯이 뭐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여기 질문 주신 내용도 그게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집에서 쓰려면 10시간 이상은 얘가 구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그런 배터리의 그런 발전 속도가 그만큼 이제 맞닿아 있는지 질문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충전을 하러 돌아온다. 네. 그러면 충분하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죠. 네. 10시간 풀로 충전 없이 행동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스크에 수행하고 또 충전소로 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장에서도 오퍼레이팅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공장에서도 오퍼레이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어서 양수열 CTO님께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와. 일반 제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인데요. 이 경우에 MES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예 AI 도입을 시작을 못하는 건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데이터 보안 유출을 상대적으로 덜 쓰는 일반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제조 업종의 경우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계속 쌓고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걸 추천해 주시는지, 또 왜냐하면 이걸 물어보시는 이유가 로컬로 이제 자체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려면 그 서버 비용이 막대하잖아요. 그것이 좀 우려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는 절대 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제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쌓는 것들이 저는 로컬에서 서버에다가 쌓는 것들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클라우드의 비용들이 계속 이제 적어지긴 하는데, 우선 제가 보기엔 클라우드는 제일 쌀 때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평소에는 서버 2대 가지고 처리할 일을 이제 한 10대 정도를 갑자기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10대를 한 번에 살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만 8대를 더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다 쓴 다음에는 다시 뺄 때, 이거는 이제 구매랑은 완전히 다른 적용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것들이 제일 싸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MES라든지 이런 것들 시스템이 없으면 우선 데이터로 지금 쌓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부터 우선 단계별로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클라우드냐 아니면은 내부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냐는 이건 굉장히 정책적인 그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우선 제조 쪽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시간성이 굉장히 또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공정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라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런 LLM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 라인에 붙여서 쓰는 케이스는 저는 좀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이쪽은 오히려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쪽 영역에서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그런 쪽이라고 보시고, 근데 저는 공정 라인처럼 굉장히 이제 한번 멎으면은 굉장히 리스크한 그런 태스크에 AI를 적용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첫 단계로는 저는 AI 익스피리언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입 대상인 기업에서 AI가 어디만큼 되고 어떤 게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경험을 하는 건 굉장히 도입 성공률을 높이는데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백오피스의 일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판매처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 자료를 취합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 라인과 아닌 그런 백오피스 쪽에 우선은 적용을 해서 이제 기업의 임직원들이 그런 AI 익스피리언스를 갖다가 획득할 수 있도록 우선은 1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문제 정의를 하고 그 생산 라인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LLM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리얼타임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을 좀 이슈를 나눠서 이렇게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과정들을 겪는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그렇게 제조나 이런 데서 좀 효율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기술적으로 어떤 단계로 처리해야 하는지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분 정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